안녕하세요. 저는 45세 한수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도 소중했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미용실을 다녀보신 분 계시나요? 그 따뜻한 드라이어 바람과 가위 소리, 샴푸할 때의 편안함을 기억하시나요?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미용실 바람머리에 셔터를 올립니다. 이 가게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머니가 운영하셨던 곳이에요. 어릴 때 제가 샴푸대 높이가 턱까지 올 정도로 작았을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빗자루질하며 자랐거든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손이 정직하면 손님은 다시 온다고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20살에 미용 일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말보다는 손이 먼저 나가는 성격이에요. 복잡한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일하는 걸 좋아했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팔목에 달라붙는 그 순간 손이 바쁘면 마음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가위질 소리가 리듬을 만들어내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잠시나마 멈춰지는 기분이었어요. 28살 되던 해 동네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정혜진이라는 이름의 야간 택시기사였어요. 참 신기한 사람이었죠.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면서도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미용실 문 앞에 우산을 들고 서 있곤 했거든요. 말은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편했어요. 저도 원래 수다쟁이가 아니어서 말이죠.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혜진 씨가 미용실 청소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택시 일을 마치고 오면 딱 제가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이었거든요.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말없이 쓰레기를 치우고 말없이 손님용 의자를 닦아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30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온했어요. 혜진 씨는 야간 근무를 하니까 낮에는 주로 잠을 자고 저는 미용실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함께 저녁을 먹고 혜진 씨가 택시 타러 나가면 저는 가게 정리를 했죠. 주말에는 함께 어머니 안부를 살피러 가고 가끔씩은 영화도 보러 갔고요. 특별할 것 없는 그렇지만 든든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혜진 씨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정말 온순하고 조용한 사람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호 걸리면 혀를 차고 끼어드는 차 있으면 욕을 하고 심지어 클렉슨도 세게 누르더라고요. 처음엔 운전할 때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가끔씩 일상에서도 갑자기 예민해지는 때가 있었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평소보다 말이 거칠어지고요. 저는 그냥 성격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야간 근무를 하니까 생체 리듬이 깨져서 그런가 보다, 택시 일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감각했던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으니까요. 혜진 씨는 워낙 말이 적은 사람이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거죠. 하지만 되돌아보니 신호는 있었어요. 가끔씩 혜진 씨가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깊은 숨을 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괜찮아? 하고 물어보면 그냥 좀 답답해서라고 대답하곤 했는데 저는 그것도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했어요.
어떤 날은 밤늦게 택시에서 돌아와서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는 모습을 창문으로 본 적도 있었고요. 왜 안 들어와? 하고 나가서 물어보면 잠깐 생각 좀 하고 있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병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가슴이 아파요. 특히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의 그 예민함이나 화를 내는 모습들이 약물 부작용 때문이었다면 혜진 씨도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몰라서 더 괴로웠을 것 같아요. 2025년 2월,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정신이 없었죠. 평생 함께했던 어머니를 떠나보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빈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평생 일궈놓으신 미용실을 제가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다행히 가게에는 빚도 없었고 단골 손님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혼자라는 생각에 무서웠어요. 혜진 씨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라는 큰 버팀목이 사라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5월 어느 날 제 통장에 예상치 못한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4억이라는 큰 돈이었어요. 어머니가 젊을 때부터 꾸준히 넣어두신 보험금이었던 거죠.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혹시 모를 제 미래를 위해 조금씩 보험료를 넣어두셨던 거예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저를 걱정해 주신 어머니 마음이 느껴져서요. 혜진 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때 혜진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제 잠깐 쉬자. 일주일만. 제주도 가서 바람 쐬고 와. 가게는 내가 볼게. 평소 운전대 잡으면 성격이 급해지곤 했던 혜진 씨가 그날따라 참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훨씬 더 저를 배려하려고 하고 말투도 한층 더 부드러워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미용실 일로 피곤해하면 많이 힘들지? 좀 쉬어라고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고요. 어떤 날은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다 주기도 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라고 하면서요. 그때는 혜진 씨가 어머니를 잃은 제 마음을 헤아려서 더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혜진 씨는 어머니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어머니도 혜진 씨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혜진 씨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클 텐데 저를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 앞으로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거든요. 그래서 혜진 씨 말을 듣고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훌쩍 떠나서 마음도 정리하고 새로운 각오도 다지고 오려고 했어요. 진짜 혼자서 가게 괜찮겠어? 제가 걱정스러워하니까 혜진 씨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박 실장님도 계시고 나도 낮에 깨서 도와드릴 수 있어. 넌 그냥 마음 편히 쉬고 와.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여보, 너 정말 고생 많았어. 이번 기회에 실컷 쉬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남편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밟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 실장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박 실장은 저희 미용실에서 20년째 함께 일하는 베테랑 직원이거든요. 어머니 때부터 함께 일해온 분이라 저보다도 가게 일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평소에는 정말 침착하고 냉정한 분인데 그날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사장님, 지금 당장 오셔야 돼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제발 빨리요. 박 실장 목소리에는 평소에 들어본 적 없는 다급함이 있었어요. 아니, 다급함을 넘어서 공포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20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박 실장이 이런 목소리로 전화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박 실장님, 무슨 일이에요? 가게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어봤지만 박 실장은 전화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빨리 오세요. 라고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시 걸어봐도 받지 않으시고요. 캐리어를 끌고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해서 내려가고 택시를 잡아서 미용실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택시기사님이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안전벨트 매세요 라고 하시면서 빠르게 운전해 주셨어요. 택시 안에서 박 실장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때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택시 안에서 저는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혹시 가게에 불이 났나? 아니면 도둑이 들었나? 손님이 다쳤나? 하지만 그런 일들이라면 박 실장이 전화로 설명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혜진 씨한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낮 시간이라 잠을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용실에 도착했을 때 보인 광경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샴푸대 앞 바닥에 혜진 씨가 쓰러져 있었고 119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거울에는 뒤집힌 풍경이 떨리듯 비치고 있었고 제가 서 있는 곳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당신, 혜진아. 제가 비명을 지르자 구급대원 중 한 분이 저를 진정시키더라고요. 부인이시죠? 지금 병원으로 이송할 테니까 같이 가세요. 박 실장이 제 어깨를 붙잡으면서 사장님, 진정하세요. 혜진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앰뷸런스 안에서 저는 혜진 씨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차가운 손이 아직도 생생해요. 평소에 따뜻했던 혜진 씨 손이 얼음처럼 차갑더라고요. 혜진아, 정신 차려. 나야 수경이야. 계속 말을 걸었지만 혜진 씨는 의식이 없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혜진 씨 모습이 너무 낯설고 무서웠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확장성 심근증입니다. 환자분이 23년 전부터 약물 치료를 받고 계셨네요. 최근에 약제를 변경했는데 이 약이 기분 변화나 자극에 대한 과민 반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혜진 씨가 운전할 때마다 성격이 변하고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갑자기 화를 내던 것들이 모두 병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단순히 성격 탓으로만 여겨왔는데 말이에요.
23년 전부터 병원에 다니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혜진 씨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거든요. 선생님, 그럼 제가 몰랐다는 건가요? 남편이 아픈 걸 제가 몰랐다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심장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환자분도 아마 부인께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숨기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확장성 심근증은 갑작스럽게 악화될 수 있어서 환자들이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혜진 씨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우리 혜진이는 원래 말이 적은 애다. 우리가 맞벌이를 해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 남한테 패 끼치는 걸 제일 싫어하고 아픈 것도 혼자 참는 버릇이 있지. 너한테도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숨겼을 거야.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택시 일한 지는 10년 됐는데 야간으로 바꾼 건 너희 결혼하고 나서야. 낮에는 미용실 일 도와주고 싶어서였어. 그런데 심장이 안 좋아지니까 더 무리를 했나 보구나. 원래 자기 일은 절대 남한테 말 안 하는 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한없이 작아졌어요. 제가 얼마나 둔감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아픔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혜진 씨가 평소에 말이 적었던 것도,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았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혜진 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혜진 씨가 힘든 일이 있어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왜 병원에 다니는 것도 숨겼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혜진 씨에게는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행히 며칠 후 혜진 씨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죠. 어느 날 저는 휴대용 바리캉을 가져가서 혜진 씨 머리를 다듬어 줬어요. 병원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 머리가 너무 길어졌거든요. 이상하다. 내가 손대면 숨이 편해져. 혜진 씨가 희미하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우리 집 기술이야.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어요. 혜진 씨가 얼마나 많은 걸 혼자 감춰왔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신경했는지에 대한 후회도 들었고요. 그때 혜진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약속해줘. 마지막까지 내 옆에서 웃어줘. 우는 모습 보기 싫어. 저는 웃을게. 그러니까 당신도 포기하지 말라고 대답했지만 마지막까지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혜진 씨가 자신의 상태를 저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미용실과 병실을 오가며 지냈어요. 낮에는 가게 일을 하고 저녁에는 병원에서 혜진 씨와 시간을 보냈죠. 혜진 씨는 제가 병원에 오면 항상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가게는 어땠어? 손님들은 많이 왔어? 라고 물어보면서 평소처럼 대화하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날은 혜진 씨가 창밖을 보면서 한참 동안 말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뭘 그렇게 보고 있어? 하고 물어보면 그냥 하늘이 예뻐서라고 대답하곤 했는데 그 표정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혜진 씨도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박 실장이 작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사장님, 혜진 씨가 아프기 전에 저한테 맡겼어요. 혹시 모를 일이 생기면 전해달라고 하면서요.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편지에는 혜진 씨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혜진 씨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편지의 내용은 이랬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더 이상 내 옆에 있지 않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픈 걸 숨겨서 미안하고 너를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어. 그래서 마지막까지 숨기고 싶었어. 가게 바닥이 미끄러워서 매번 걱정했어. 비 오는 날 손님들 넘어질까봐, 너도 다칠까봐. 샴푸대 높이도 내 키에 안 맞아서 손목 아픈 거 다 알고 있어. 매일 밤 파스 붙이는 거 봤거든. 야간 일 늘린 이유, 택시 교대 바꾼 이유, 주말 특근하는 이유. 전부 가게 때문이야. 내가 서는 자리를 먼저 튼튼히 하고 싶었어. 통장에는 내가 모은 돈이 있어. 그 돈으로 가게를 안전하게 고쳐줘. 논슬립 바닥 깔고 샴푸대도 내 키에 맞게 높이 조절하고 조명도 더 밝게 받고 내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돈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했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 말이야. 내가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라는 거 나는 알고 있어. 말은 못해도 난 끝까지 내 편이야. 너무 오래 슬퍼하지는 마. 내가 웃는 모습이 가장 예쁘거든. 사랑해, 수경아. 정말 많이 사랑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혜진 씨가 야간 근무로 모은 돈이 꽤 쌓여 있었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까 싶었어요. 아프면서도 저를 위해 바닥부터 바치고 있었던 혜진 씨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혜진 씨가 제주도 여행을 권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보, 제주도 여행 보내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내가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의사 선생님이 언제든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너는 멀리 보내고 싶었어. 내가 쓰러지는 모습을 내가 보면 얼마나 놀랄까봐. 하지만 결국 내가 봐버렸네. 정말 미안해.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저는 정말 오열했어요. 혜진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자신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충격받을까봐 멀리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제가 그 모든 걸 다 보게 되었고, 혜진 씨는 그것까지도 미안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혜진 씨 상태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동안 호전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다시 나빠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언제든 위험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늦은 밤 병실에서 저는 혜진 씨와 함께 있었어요. 혜진 씨가 힘들어하면서도 제게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아픈 걸 숨겨서 미안해. 너한테 짐만 됐네. 저는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애써 웃으면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혜진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 약속해.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또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편지 받지? 내가 모은 돈으로 가게 꼭 고쳐. 내가 다치면 안 돼. 저는 응, 고칠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고칠게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혜진 씨가 희미하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너 정말 예뻐.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리고 잠깐 숨을 고르더니 여보, 내가 죽어도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 나는 내가 웃는 모습이 가장 보고 싶어라고 했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나오는 신호음이 점점 불규칙해지더라고요. 혜진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마지막 말을 했어요. 고마웠어, 수경아. 정말 고마웠어. 너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했어. 그 순간 모니터에서 길고 긴 신호음이 울리면서 화면이 평평한 선으로 바뀌었어요. 당신,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혜진 씨의 차가워진 손에 입맞춤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끝까지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비록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말이에요. 혜진 씨가 마지막까지 웃는 제 모습을 보고 싶어 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어요. 미용실 일은 박 실장이 거의 다 맡아서 해주셨고,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집에 혼자 있으면 혜진 씨 생각만 나더라고요. 혜진 씨가 앉아있던 소파, 혜진 씨가 사용하던 컵, 혜진 씨가 걸어두었던 옷들. 모든 것이 혜진 씨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혜진 씨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혜진 씨가 제일 원했던 건 뭘까? 저를 위해 바닥부터 바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이어나갈까? 그래서 결심했어요. 혜진 씨의 꿈을 이루어주자고, 그리고 그 꿈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자고요. 2026년 봄 미용실 바람머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어요. 혜진 씨가 편지에 적어둔 대로 미끄럽지 않은 논슬립 바닥을 깔았고, 제 키에 맞게 샴푸대 높이도 조정했어요. 조명도 더 따뜻하고 밝게 바꾸고 의자도 더 편한 걸로 교체했죠. 모든 것이 혜진 씨가 꿈꿨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혜진 씨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헤어 마이너스 희망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께 무료로 가발을 맞춰드리고 한 달에 2번은 요양원에 찾아가서 어르신들 머리를 해드려요. 그리고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에게는 미용 기술을 가르쳐주는 장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동안 혼자만 간직하고 있던 이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가슴 한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혜진 씨와의 소중한 추억들을 마음에 품으면서도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서네요. 끝까지 제 마음 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